보고서를 찢어버렸습니다. 30년 경력을 그 자리에서 전부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유럽 방산 업계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란 상공에서 미군 전투기가 격추됐고 무장 통제사가 적진 한복판에 고립됐습니다. 이란은 현상금을 걸고 전 국민을 동원한 추적에 나섰습니다. 긴급 회의가 소집됐고 참모 한 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 쪽 자산이라도 써야 합니다. 회의실 한쪽에서 차가운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도 못하는 걸.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군 특수부대 2차례 투입이 전부 실패했습니다. 블랙호크 헬기가 격추 위기에 처했고 수송기 2대가 이란 영토 안에 고립됐습니다. 모두가 손을 놓으려던 그때 예상 밖의 연락이 잡혔습니다. 미국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무시당했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들이 꺼내든 것이 무엇이었는지, 어떻게 미국조차 불가능하다고 여긴 그것을 해냈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유럽 방산 업계 전체를 침묵시켰는지, 진짜 전말은 영상극에서 전부 공개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카스 베르너라고 합니다. 독일 연방군에서 기갑 장교로 28년을 복무하고 예편한 뒤 지금은 위넨의 본사를 둔 방산 투자 자문사의 수석 파트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나토 조달위원회에 12차례 자문을 제공했고 유럽과 미국 주요 방산업체의 무기 체계를 직접 평가해 온 것이 제 평생의 업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자신이 가장 부끄러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의 시작은 저의 무지와 오만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산 무기를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유럽 방산 업계에서 한국은 늘 가격이 싼 것뿐인 나라였습니다. 회의 자리에서 한국이 언급되면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은 있어도 진심으로 그들의 기술력을 논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이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기 시작했을 때도 업계 반응은 한결같았습니다. 가격에 눈이 먼 것이라고, 몇 년 지나면 후회할 것이라고, 유럽의 안보를 아시아의 조립 공장에 맡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 역시 그 자리에서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며 속으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28년 군 생활과 그 이후 15년의 자문 경력을 통해 굳혀온 확신이었습니다. 2025년 가을, 저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국제 방산 전시회에 참석했습니다. 나토 동맹국들의 조달 담당자들과 유럽 주요 방산업체 임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였고, 저는 자문사를 대표해 유럽 몇 개 업체의 무기 체계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전 시장은 거대했습니다. 독일의 전차, 프랑스의 미사일, 미국의 항공기가 조명을 받으며 늘어서 있었고 수백 명의 군 관계자들이 그 앞을 오가며 진지한 표정으로 브리핑을 듣고 있었습니다. 방산업계의 권위와 역사가 그 공간 전체에 켜켜이 쌓여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시장 동쪽 끝 구역에 들어섰을 때 낯선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방산업체들의 부스였습니다. K2 전차의 실물 모형이 전시되어 있었고 K9 자주포의 재원표가 커다란 화면에 띄워져 있었습니다. 한국 측 관계자들이 열심히 설명하는 모습이었지만 앞에 서서 진지하게 듣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유럽과 미국 쪽 참관객들은 대부분 그 앞을 빠르게 지나쳤습니다. 멈춰 서더라도 잠깐 훑어보고는 이내 발길을 돌렸습니다. 저도 그 앞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러다 독일 방산업체 출신의 오랜 동료인 마르쿠스를 만났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쪽에 한국이 또 왔더군요. 이번엔 뭘 들고 왔는지 아십니까? 자주포를 유럽에 팔겠다고 왔답니다. 저는 웃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폴란드가 그걸 사기 시작하더니 이제 아예 유럽 전체를 노리는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마르쿠스는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납기가 빠르다는 것 하나만으로 유럽 안보를 맡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실전에서 검증된 것도 아니고 결국 문제가 생기면 부품도 기술 지원도 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대화는 채 10분도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곧 자리를 옮겨 더 중요한 미팅으로 향했습니다. 한국 부스는 그렇게 제 시야에서 사라졌고, 저는 그날 하루 동안 그것을 다시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머릿속에서 차지하는 공간은 그 정도였습니다. 존재는 알지만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는 없는 나라. 가격으로 일부 시장을 파고들 수는 있어도 진짜 안보의 파트너가 될 수는 없는 나라였습니다. 저녁에는 유럽 방산업체 임원들과 만찬 자리가 있었습니다. 화제는 자연스럽게 폴란드의 행보로 흘렀습니다. 폴란드가 2022년 이후 한국산 무기에 천문학적인 계약을 쏟아붓고 있다는 사실은 유럽 방산업계 전체의 골칫거리였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천무 다연장 로켓까지 폴란드가 한국에 넘긴 계약 규모는 누적으로 30조 원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그 돈이 전부 유럽 방산 업계를 비켜 아시아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한 임원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한국이 유럽 방산 시장 전체를 잠식합니다. 유럽연합 차원에서 영내 방산 조달 우선 원칙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 다른 임원이 거들었습니다. 이미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유럽 재무장 계획 예산이 영내 생산 업체 우선으로 집행되도록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모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자연스럽게 동조했습니다. 유럽의 안보는 유럽이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는 틀리지 않았고, 한국을 배제하는 방향이 업계의 이익에도 부합했기 때문입니다. 그 만찬 자리에서 저는 단 한 번도 한국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왜 그 무기들을 그렇게 빠르게 만들 수 있는지, 왜 유럽의 쟁쟁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폴란드의 선택을 받았는지, 그 이면에 어떤 실력이 숨어 있는지를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불편한 경쟁자를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논의에 자연스럽게 가담했을 뿐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어리석었던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그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몇 달 뒤 이란 상공에서 전투기 한 대가 격추되면서 제 확신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방산 자문 일을 시작한 첫날부터 보고서의 결론란에 한국을 1순위로 올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의도적인 배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르트, 미국의 에이브럼스, 프랑스의 르클레르. 이것이 전차 분야의 답이었고 그 순서는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의 K2가 그 목록에 끼어들 여지는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존재 자체를 논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2022년 이후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유럽의 안보 불안이 임계점을 넘어섰고 폴란드가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폴란드가 달려간 곳이 독일도 미국도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수백 문, FA-50 경공격기 48대, 천무 다연장 로켓까지 나토 회원국이 아시아 나라에서 전투기를 산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유럽 방산업계는 처음에는 어이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다 계약 규모가 불어나면서 불편함으로 바뀌었고 2025년에는 노골적인 위기감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제가 자문을 맡고 있던 유럽의 한 방산그룹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사회에서 한국 문제가 정식 안건으로 올라오기 시작했고 저는 한국산 무기 체계에 대한 비교,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 요청 자체가 업계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을 이기려면 먼저 한국이 왜 팔리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절박함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K2 전차의 재원을 들여다보고 K9 자주포의 수출 실적을 정리하고 납기 비교 데이터를 뽑았습니다. 숫자는 솔직히 불편할 정도였습니다. K2 전차의 가격은 미국 에이브럼스의 절반 수준이었고 성능 수치는 유럽 경쟁 제품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생산 능력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연간 전차 생산 능력은 독일의 2배에서 4배에 달했고 납기는 레오파르트보다 3년 이상 빠르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대통령이 나토 본부에서 직접 한국 파트너들은 몇 달 안에 공급이 가능하다고 공개적으로 극찬한 것은 업계에서 두고두고 회자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면서도 마음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론의 근거를 찾는 방향으로 생각이 흘렀습니다. 납기가 빠른 것은 인정하지만 실전 검증이 없다. 가격이 싼 것은 인정하지만 장기 기술 지원 체계가 불확실하다. 단기 계약은 가능하지만 수십 년 단위의 전략적 파트너십은 다른 문제다. 이런 식의 논리를 보고서 곳곳에 집어넣었습니다. 숫자가 불편하면 논리로 덮는 것. 그것이 제가 15년간 익혀온 방식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했을 때 이사회의 반응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한국의 약점을 조목조목 짚어냈다는 평가였습니다. 저도 그 반응에 흡족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결론을 원하는 방식으로 포장해냈으니까요. 그것이 얼마나 정직하지 못한 작업이었는지는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그 무렵 유럽 방산 업계에는 또 다른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었습니다. 유럽연합이 유럽 재무장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방산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예산을 역내 방산업체 우선으로 집행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보려는 논의가 시작된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유럽의 방산 자립을 강화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속내는 한국을 비롯한 비유럽 업체들을 시장에서 밀어내려는 의도가 짙었습니다. 바르샤바 만찬 자리에서 나눴던 그 대화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흐름을 자문 보고서에 반영했습니다. 유럽 재무장 계획 예산의 역내 우선 집행이 현실화되면 한국의 유럽 시장 진입은 제도적으로 차단될 수 있다는 분석을 담았고, 유럽 업체들이 이 시점에 기술 격차를 좁히면 충분히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을 덧붙였습니다. 그 보고서는 여러 유럽 방산 그룹과 나토 관계자들에게 배포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정확한 분석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2026년 봄 이란 상공에서 전투기 한 대가 격추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공을 들여 작성한 보고서들이 얼마나 근본적으로 잘못된 전제 위에 세워진 것이었는지를 저는 그때까지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빠르고 싼 무기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세상에 드러내지 않은 채 쌓아온 것이 따로 있다는 것을 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2026년 4월 3일이었습니다. 저는 미넨 사무실에서 유럽 한 국가의 차기 자주포 도입 사업 자문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고 사무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그때 뉴스 알림이 울렸습니다. 이란 상공에서 미군 F-15E 전투기가 격추됐다는 속보였습니다. 저는 잠시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다시 보고서로 눈을 돌렸습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전쟁은 그해 2월 말부터 이미 진행 중이었고 교전 소식은 매일같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긴장했지만 몇 주가 지나면서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방공망을 완전히 제압했다는 보도가 반복됐고 저도 그 말을 믿고 있었습니다. 전투기 한 대가 격추됐다는 소식은 물론 나쁜 뉴스였지만 미국이라는 나라의 군사력을 생각하면 며칠 안에 정리될 일이라고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다음 보도들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F-15E는 2명이 탑승하는 복좌형 전투기였습니다. 조종사는 격추 직후 구조됐지만 뒷좌석에 탑승한 무장 통제사의 위치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란 남서부 코길루의 지역의 험준한 산악지대, 자그로스 산맥 깊숙한 곳에서 비상 탈출에 성공했지만 그 이후 신호가 끊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서야 보고서에서 눈을 완전히 떼고 뉴스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혁명 수비대 사령부는 즉각 해당 지역에 생포 명령을 하달했고 실종된 무장 통제사의 머리에 6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천만 원에 달하는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긴급 속보로 이 사실을 전국에 타전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역 상인 조합은 별도로 추가 현상금을 내놓겠다고 나섰고
혁명 수비대에 협조하며 혁명 영웅 칭호를 수여하겠다는 선언까지 나왔습니다. 평균 월급이 수십만 원에 불과한 이란 시골 지역에서 9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코길루의 지역 전체가 봉쇄됐습니다. 혁명 수비대 산하바 시즈 민병대가 마을마다 검문소를 설치했고 자그로스 산맥 일대의 모든 도로가 차단됐습니다. 드론이 산능선을 따라 저공 비행하며 열화상 카메라로 수색을 벌였고 군견 부대까지 투입됐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이 수색 작전의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기 시작했고 자원봉사, 수색대가 인근 도시에서 몰려들었습니다. 한 명의 미군을 잡기 위해 한 나라 전체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을 백악관으로 즉각 소집했고 진행 중이던 다른 모든 작전을 일시 중단시키며 구출에 전력을 집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수백 명의 특수작전 인력이 페르시아만으로 집결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의 모든 역량이 단 한 명의 무장 통제사를 살리기 위해 총동원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위넨 사무실에서 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면서도 여전히 마음 한편이 편했습니다. 미국이 가진 것을 생각하면 이 정도 상황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전 세계에 깔린 정찰위성, 최정예 전투구조부대, 수십억 달러를 들여 구축한 신호정보망, 그 어마어마한 자산이면 이란 산골짜기에서 사람 한 명을 찾아내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딱 하루 만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군 구조 헬기가 이란의 사격에 피격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구조에 투입됐던 블랙호크 헬기 2대가 이란 혁명 수비대의 대공 사격에 맞아 손상됐고 탑승 인원 일부가 부상을 입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구조하러 간 헬기가 오히려 격추 위기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는 순간 처음으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이란의 방공망은 미국 정보 당국의 분석보다 훨씬 촘촘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산악 마을 곳곳에 배치된 민간 감시원들이 하늘을 감시하고 있었고 헬기 소리가 들리는 즉시 혁명 수비대에 보고하는 체계가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수천 개의 눈과 귀가 산맥 전체에 깔려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미군의 최첨단 기술도 수천 명의 인간이 만들어낸 원시적 감시망 앞에서는 힘을 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보고서를 덮어두고 뉴스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무언가 제가 계산하지 못한 변수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그 변수가 무엇인지는 전혀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그 답이 나오리라는 것은 더더욱 알지 못했습니다. 실종 스문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미군은 전 자산을 동원해 위치 추적에 나섰지만 자그로스 산맥의 험준한 지형은 모든 시도를 삼켜버리고 있었습니다. 미군이 보유한 정찰위성 여러 기가 해당 구역을 집중 촬영했지만 산능선과 깊은 계곡이 만들어내는 그림자 속에서 사람 한 명을 구별해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무장 통제사가 휴대한 비상 위치 발신기의 신호는 여전히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란군의 전자전 장비가 해당 주파수 대역을 통째로 교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군 구조 사령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투 구조 전문 부대를 긴급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적진 깊숙이 침투하여 고립된 아군을 구해오는 것이 이들의 존재 이유였고 미군 역사상 이 부대가 실패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번 작전의 결과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 보도를 접하며 이제 곧 해결되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블랙호크 편대가 이란 영공에 진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혁명 수비대의 대공포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헬기 한 대의 꼬리 부분에 파편이 박혔고 유압 개통의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지휘관은 즉각 후퇴를 명령했습니다. 무장 통제사를 구하러 갔던 헬기가 오히려 격추당할 위기에 처해 이란 영공을 벗어나야 했습니다. 백악관 상황실의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고 첫 번째 실패 소식에 책상을 내리쳤다는 이야기가 나중에 전해졌습니다. 두 번째 작전이 개시됐습니다. 이번에는 루트를 완전히 바꿔
이란 남동쪽 해안선을 따라 저고도로 침투하는 우회 경로를 택했습니다. 전자전기가 앞서 날아가며 이란의 레이더를 교란했고 헬기 편대는 산맥 능선 아래로 바짝 붙어 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란군은 이미 미군의 재침투를 예상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산 곳곳에 매복한 대공 진지에서 일제히 사격이 시작됐고 편대는 또다시 후퇴해야 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이 장면을 승리의 증거로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저는 미넨에서 그 보도들을 연달아 접하며 처음으로 진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미군이 2차례나 구출에 실패했다는 것은 단순한 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란의 방어 체계가 미국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군사 전문가로서 저는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란의 포위망은 좁아지고 있었고 무장 통제사의 생존 가능 시간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실종 48시간에 가까워지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이때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사실상 3가지뿐이었습니다. 대규모 공습으로 이란 방공망을 완전히 제거한 뒤 진입하는 방법, 외교 채널을 통해 이란과 비밀 협상을 시도하는 방법, 그리고 무장 통제사를 포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전면전 확대를 의미했고, 두 번째는 이란이 응할 가능성이 전무했으며, 세 번째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절대 선택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문도 열리지 않는 완벽한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그때 CIA가 나섰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이 총력을 기울이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정보기관도 합류했습니다. CIA는 이란 내부에 기만 작전을 펼쳤습니다. 미군이 이미 무장 통제사를 발견해 지상으로 이동시키고 있다는 거짓 정보를 이란 내부에 흘린 것이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가 혼란에 빠지는 사이 CIA는 자체 능력으로 위치 탐색을 계속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은 탐지 신호가 이란의 함정이 아닌지를 검증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산속 바위 틈에 숨어있는 한 사람을 정확히 특정하는 것은 이 모든 자산을 동원하고도 쉽지 않았습니다. 기만 작전으로 이란군의 시선을 돌리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결정적인 좌표를 확정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있었습니다. 수송기 2대가 구출팀을 태우고 이란 영토 안의 임시 활주로에 내렸다가 모래에 빠져 고립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미군은 결국 그 수송기들을 자폭시켜 이란의 수중에 넘어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미국이 자국 항공기를 스스로 폭파시켰다는 것은 그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대가 이 지경에 몰렸다는 사실이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연락이 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펜타곤 내부에서조차 깜짝 놀란 연락이었습니다. 태평양 건너 아시아의 한 동맹국이 은밀한 채널을 통해 미국에 접촉해 온 것이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상황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모두가 여기던 나라였습니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전해 듣는 순간 솔직히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이 도대체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CIA와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총력을 기울이고도 고전하는 작전에 한국이 끼어들어서 무엇이 달라진단 말입니까? 그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크게 틀렸는지를,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것을 숨기고 있었는지를. 대한민국 합참이 미 국방부에 전달한 메시지는 단 한 줄이었습니다. 실종 무장 통제사의 위치 파악과 구출 작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합참의장이 직접 서명한 공식 제안이었고 한미 군사 한라인을 통해 전달됐습니다. 평소라면 동맹국 간의 일상적인 협조 제안 정도로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점에 펜타곤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은 아무런 무게도 갖지 못했습니다. 펜타곤 회의실에서 이 제안이 보고됐을 때의 반응을 전해 들었습니다. 합참의장은 보고를 듣고 잠시 멈칫했고 주변의 장성들은 서로 눈짓을 교환했습니다. 회의실에는 불편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한국이 중동에서 무슨 정보를 가질 수 있겠느냐고 중얼거렸고
또 다른 장성은 지금은 장난할 때가 아니라고 짧게 내뱉었습니다. 한국의 제안은 사실상 무시됐습니다. CIA와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이미 작전에 투입된 상황에서 한국이 무언가를 더 보탤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저도 그 소식을 전해 들으며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군이 보유한 정보 자산이라고 해봐야 한반도 주변에 한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란 남서부 산악지대의 정보를 한국이 가지고 있을 리가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 세계적 정보망으로도 찾지 못하는 좌표를 한국이 어떻게 찾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이 동맹국으로서 체면 치레를 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 작은 나라의 몸짓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한국 측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왔고 이번에는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인 정보 패키지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한국군이 자체적으로 수집한 이란 남서부 지역의 정보 분석 자료였습니다. 펜타곤의 정보 분석관들은 형식적으로 이 자료를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회의실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 측이 보내온 자료에는 미군이 파악하지 못한 이란 혁명 수비대의 배치 현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한 위치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부대 규모, 장비 종류, 통신 주파수, 교대 시간까지 포함된 정밀 분석이었습니다. 미 국방부 수석 정보 분석관이 이 자료를 보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는 이 정보가 어디서 나온 것이냐고 되물었고 한국 측이라는 대답을 듣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고 전해졌습니다. CIA가 놓친 정보를 한국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군은 지난 수년간 독자적인 정보 수집 체계를 조용히 구축해왔습니다. 한반도 방위를 위해 개발한 정찰 위성과 신호 정보 수집 자산들이 실은 한반도를 훨씬 넘어 중동과 중앙아시아까지 커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미국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한국군의 숨겨진 역량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에게 보여주지 않았을 뿐 이미 독자적인 글로벌 정보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결정적이었던 것은 한국군의 신호 정보 분석 능력이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가 사용하는 암호화 통신을 한국군의 전자전 부대가 이미 해독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암호 체계를 수십 년간 분석해온 경험이 이란의 통신 체계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북한과 이란은 오랜 기간 군사 기술을 공유해온 관계였고 통신 암호화 방식에서도 유사한 구조적 특성이 발견됐습니다. 한국군은 그 연결고리를 수년 전부터 분석해두고 있었습니다. 이란군의 수색 지시, 부대 이동 명령, 포위망의 허점까지 한국군은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미군이 전자전으로 눈이 멀어 있을 때 한국군의 귀는 활짝 열려 있었던 셈입니다. 펜타곤 내부의 분위기가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코웃음을 쳤던 장성들이 하나둘 한국 측 자료를 직접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자료를 검토한 모든 분석관이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정보는 진짜이며 미군이 보유하지 못한 핵심 퍼즐 조각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을 무시하던 그 회의실에서 이제 한국의 지원을 공식 요청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합참의장이 직접 한국 측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무시했던 바로 그 제안을 이번에는 미국이 먼저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형국이 된 것입니다. 한국 합참은 즉각 응답했고 양국 간 실시간 정보 공유 채널이 개설됐습니다. 한국군의 정보 자산들이 이란 남서부 지역에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작전 개시 이후 처음으로 미군 지휘부에 희망의 빛이 비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비공식 채널을 통해 전해 듣고 자리에서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위는 사무실 창밖에 봄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저는 그것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바르샤바 전시회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부스를 그냥 지나쳤던 그 장면, 마르쿠스와 피식 웃으며 나눴던 그 대화, 보고서에 한국을 단 한 번도 1순위로 올리지 않았던 15년의 시간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제가 그토록 확신했던 것들이 얼마나 얄팍한 전제 위에 세워진 것이었는지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군이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국군이 보내온 세 번째 정보 패키지에는 결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의 통신을 분석한 결과 수색대가 아직 닿지 못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그로스 산맥의 특정 계곡 지역에서 이란군의 수색 보고가 유독 비어 있었고, 한국군은 이 지점에 실종 무장 통제사가 은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극히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좌표까지 정확히 특정해서 보내왔습니다. 미군이 48시간 동안 찾지 못한 답을 한국군이 독자적인 신호 정보 분석만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펜타곤의 한 장성이 이 보고를 보고 한 말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입니까? 라는 한마디였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는 경악과 당혹, 그리고 자신의 편견에 대한 부끄러움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침묵했고, 그 침묵은 며칠 전 한국을 무시했을 때의 침묵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경멸이 아닌 경외의 침묵이었습니다. 미국 방부는 즉각 작전 계획을 전면 재수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군의 정보를 핵심 축으로 삼아 완전히 새로운 구출 작전을 설계하기로 한 것입니다. 한국 합참과 미 중부 사령부 사이에 합동작전 회의가 실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한국군 장교들이 화상으로 작전 브리핑에 참여했고, 그들이 제시하는 정보의 정밀도에 미군 지휘관들은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과 하루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이 펜타곤 한복판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작전 개시 시각은 현지 시간 새벽 2시로 정해졌습니다. 자그로스 산맥의 달빛이 가장 약해지는 시간대였고, 한국군의 분석에 따르면 이란 혁명 수비대의 교대 시간과 정확히 겹치는 시점이었습니다. 교대 시간에는 감시의 공백이 생기고 통신량이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패턴을 한국군이 포착해낸 것입니다. 그 15분의 틈이 구출팀에게 주어진 유일한 침투창이었습니다. 15분, 그것이 한 사람의 목숨을 결정할 시간의 전부였습니다. 작전 개시 10분 전, 한국군의 전자전 자산이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공군의 전자전 체계가 이란 남서부 방공망의 핵심 레이더 주파수를 향해 정밀 교란 신호를 쏘아 올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파 방해가 아니었습니다. 한국군은 이란 레이더의 작동 방식을 이미 완벽히 분석해두고 있었고, 레이더가 정상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실제로는 아무것도 탐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고도의 기만 교란이었습니다. 이란의 방공 요원들은 자신들의 레이더가 무력화됐다는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동시에 한국군은 이란 혁명 수비대의 지상 통신망에도 손을 뻗었습니다. 수색대 간의 무전 교신에 미세한 지연과 왜곡을 주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색대원들은 서로의 보고를 정확히 알아듣지 못했고, 지휘부의 명령이 현장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수색대 간의 연계가 느슨해졌고, 촘촘하던 포위망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군이 이란의 눈과 귀를 동시에 틀어막아 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잠시 멈추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르샤바 전시회에서 제가 보고 지나친 것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K2 전차의 실물 모형, K9 자주포의 재원표, 열심히 설명하던 한국 측 관계자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날 그 앞을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쳤습니다. 납기가 빠르고 가격이 싸다는 것만 봤고, 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는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K2와 K9을 만들 수 있는 나라라면 그 기반이 된 기술력이 단순히 철판을 빠르게 찍어내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왜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폴란드가 왜 유럽의 쟁쟁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한국을 선택했는지, 그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를 왜 한 번도 진지하게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미군 구출팀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블랙호크 헬기 2대에 탑승한 특수부대원들이 한국군이 설계한 침투 경로를 따라 이란 영공에 진입했습니다. 이전 작전들에서 사용했던 루트와는 완전히 다른
이란군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이었습니다. 한국군이 분석한 레이더 사각지대를 연결해 만든 회랑이었고, 이 루트는 한국군의 실시간 교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헬기는 산능선 사이를 실처럼 빠져나가며 목표 지점을 향해 전진했습니다. 침투 과정에서 한국군의 지원은 단 한순간도 끊기지 않았습니다. 한국 합참작전센터에서는 이란군의 모든 통신을 실시간으로 감청하며 미군 구출팀의 진로를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이란 수색대가 헬기 소리를 감지하고 보고를 올리려는 순간 한국군이 그 통신을 교란해서 보고가 지휘부에 도달하지 못하게 차단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국군이 벌이는 전자전이 구출팀의 생명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헬기가 목표 지점에 접근하자 긴장은 극도로 고조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이란 혁명 수비대의 차량 한 대가 계곡 입구에 나타났다는 한국군 감청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교대를 마친 순찰대가 계곡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출팀과 이란 순찰대 사이의 거리가 급격히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한국군 작전센터가 즉각 대응했습니다. 이란 순찰대의 무전기에 가짜 명령을 주입한 것입니다. 지휘부에서 경로를 변경하라는 내용의 조작된 통신이었습니다. 이란 순찰대는 의심 없이 방향을 틀었고 구출팀이 진입할 계곡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이 기만 공작이 성공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90초였습니다. 90초의 판단과 실행이 작전 전체의 성패를 갈랐습니다. 헬기가 계곡 안쪽에 착륙했습니다. 특수 부대원들이 뛰어내려 한국군이 특정한 좌표를 향해 전진했습니다. 야간 투시경 너머로 바위와 관목이 끝없이 이어지는 어둠 속이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한국군이 확보한 교란 창의 한계인 20분이 전부였습니다. 수색 개시 7분 만에 선두대원이 바위 틈 사이에서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비상 생존 장비에서 나오는 미약한 신호였습니다. 대원들이 달려갔고 바위 아래 움푹 파인 공간에 웅크리고 있는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실종된 무장 통제사였습니다. 탈수와 부상으로 의식이 몽롱한 상태였지만 살아있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전해 들으며 이상하게도 폴란드 대통령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파트너들은 굉장한 최신 무기를 불과 몇 달 안에 공급할 수 있다고 했던 그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납기가 빠른 것을 자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납기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언제든 필요한 순간에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준비가 단순히 공장 라인의 속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저는 이 순간에야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헬기가 계곡에서 이륙했습니다. 무장 통제사를 태운 블랙호크가 산 능선 위로 솟아오르는 순간 한국군은 교란 강도를 최대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란의 모든 방공 레이더가 일시적으로 무력화됐고 헬기 편대는 그 빈틈을 뚫고 전속력으로 이란 영공을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뒤쪽에서 이란군이 뒤늦게 사태를 파악하고 대공 사격을 시도했지만 이미 헬기는 유효 사거리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한국군이 만들어준 보이지 않는 길 위를 달려 미군은 탈출에 성공한 것입니다. 페르시아만 상공에 도달한 순간 구출팀 지휘관이 무전으로 두 글자를 외쳤습니다. 성공을 알리는 암호명이었습니다. 이 무전을 동시에 듣고 있던 워싱턴의 백악관 상황실과 서울의 한국합참작전센터에서 동시에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48시간의 악몽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구출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전 성공 소식을 받자마자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직접 글을 올렸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대담한 구조 작전 중 하나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종됐던 무장 통제사가 이란의 험준한 산속에서 부상을 입은 채 48시간을 버텨냈고 미국은 그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가 이 소식에 열광했고 미국 내에서는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언론은 즉각 이 작전을 역사적 쾌거로 보도했습니다. 미군 특수부대의 용맹함을 찬양하는 기사가 쏟아졌고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력을 칭송하는 논평이 이어졌습니다.
이란 영토 깊숙이 침투하여 적의 코앞에서 자국 조종사를 빼내온 미군의 능력에 전 세계가 감탄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것은 완벽한 미국의 작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화려한 성공 뒤에 감춰진 진짜 이야기를 말입니다. 카메라가 비추지 않는 곳에서,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 곳에서 이 작전의 진짜 설계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한국군이 없었다면 미군은 무장 통제사의 위치조차 파악하지 못했을 것이고 침투 경로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며 이란의 방공망을 뚫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추측이 아니라 작전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작전 직후 펜타곤에서 열린 비공개 브리핑에서 놀라운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합참의장이 직접 한국군의 기여를 언급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한국 측의 정보력과 전자전 능력이 없었다면 이 작전은 시작조차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한국의 제안을 무시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장성들 중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국방장관도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그는 비공개 석상에서 한국군의 역할을 극찬했고 이번 작전이 한미 동맹의 역사에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비공개 브리핑 내용을 전해 듣고 한참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위넨 사무실은 고요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봄이 깊어지고 있었지만 저는 그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고 있었습니다. 제가 15년간 단 한 번도 1순위로 올리지 않았던 그 나라가, 제가 바르샤바 전시회에서 피식 웃으며 지나쳤던 그 부스의 나라가 미국이 두 손 들었을 때 나타나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놓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나토 내부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비공개 채널을 통해 들려오는 소식들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 작전의 내막을 아는 나토 고위 관계자들 사이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빠르게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을 가격이 싼 무기를 파는 나라로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대등한, 어떤 영역에서는 미국을 능가하는 군사적 파트너로 인정받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유럽 방산 업계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바르샤바 만찬 자리에서 한국을 유럽 시장에서 제도적으로 배제하자고 목소리를 높이던 임원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유럽 재무장 계획 예산의 영내 우선 집행 논의가 느닷없이 동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여러 이유가 거론됐지만 이 작전의 내막을 아는 사람들은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배제하는 것이 유럽의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작전이 너무나 명확하게 증명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한국군이 이 작전에 투입한 자산과 인력의 규모를 알게 됐을 때 저는 경악했습니다. 한국 합참은 이 작전을 위해 정보사령부, 사이버 작전사령부, 공군 전자전 부대를 동시에 가동했습니다. 수백 명의 전문 인력이 48시간 동안 교대 없이 작전에 매달렸고 한국의 군사 위성 자산까지 궤도를 조정하여 이란 지역에 집중시켰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 한 명의 미군 무장 통제사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 한국이 이렇게까지 했는지 많은 사람이 물었습니다. 한국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작전에 왜 이토록 막대한 자원을 쏟아부었는지 이해해야 하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측 관계자의 답변을 전해 듣고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답변은 단순했습니다. 70년 전 한국 전쟁 때 미국이 한국을 위해 해준 것을 잊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1950년 전쟁의 폐허 속에서 무너지고 있을 때 바다 건너 달려온 것은 미국이었고 한국은 그 은혜 위에 오늘의 대한민국을 세웠으며 그 빚을 70년 동안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전해 들으며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방산 컨설턴트로 살아온 15년 동안 저는 언제나 숫자로 나라를 평가했습니다. 수출액, 생산량, 납기, 가격 경쟁력, 이런 것들이 제가 한 나라의 방산 역량을 판단하는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숫자도
지금 제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이 감각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위기의 순간에 조건 없이 달려오는 것, 그것은 어떤 재원표에도 적혀 있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본질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확인한 뒤 위넨 사무실에 홀로 앉아 빈 화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책상 위에는 15년치 자문보고서 파일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보고서, 수천 페이지의 문서, 그 어느 곳에도 한국을 1순위로 올린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파일들을 하나씩 바라보다가 천천히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15년 만에 처음으로 결론난 맨 위에 한국이라는 두 글자를 입력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보고서 한 줄을 바꾸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28년 군 생활과 15년 자문 경력을 통해 굳혀온 확신을 제 이름을 걸고 공식적으로 부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유럽 방산 업계에서 오랫동안 쌓아온 저의 평판이 흔들릴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틀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같은 결론을 쓰는 것, 그것이야말로 제가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고서를 완성하는 데 사흘이 걸렸습니다. 저는 그 사흘 동안 한국 방산의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이번에는 반론의 근거를 찾는 방향이 아니라 진짜를 보려는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보면 볼수록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외면해왔는지가 드러났습니다. 2025년 기준 한국의 방산 수출 규모는 152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폴란드 한 나라와의 누적 계약만으로도 30조 원을 넘어섰고 K2 전차는 루마니아와 이라크, 페루까지 동시에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계약 규모만으로도 33조 원에 달하는 잠재 수요였습니다. 연간 전차 생산 능력은 독일의 2배에서 4배, 납기는 레오파르트보다 3년 이상 빠르고 가격은 에이브럼스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이 숫자들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를 가장 오래 멈추게 한 것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북한의 암호 체계를 수십 년간 분석하며 쌓아온 신호 정보 능력이 이란의 통신 체계에 그대로 적용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은 세계 어느 나라도 경험하지 못한 방식으로 안보 위협을 다뤄왔습니다. 70년 넘게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도발을 반복하는 상대와 마주하며 쌓아온 실력이었습니다. 그 실력이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한국이 K2를 만들고 K9을 만들고 천무를 만든 것은 팔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절박함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보고서를 본사에 제출하던 날 아침을 잊지 못합니다. 이사회 임원들이 화상회의로 연결됐고 저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달라진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정말입니까? 라고 물었고 저는 그렇습니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또 다른 임원이 무슨 근거입니까? 라고 물었고 저는 준비해간 자료를 하나씩 펼쳐 보였습니다. 이란 작전의 내마, 한국군의 전자전 능력, 신호 정보 분석 역량, 그리고 폴란드가 왜 30조 원을 한국에 쏟아부었는지에 대한 진짜 이유였습니다. 회의실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반박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르샤바 만찬에서 한국을 제도적으로 배제하자고 목소리를 높이던 바로 그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보고서가 배포된 뒤 나토 관계자들 사이에서 반응이 왔습니다. 몇몇은 놀랐고 몇몇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담담했습니다. 이란 작전의 내막을 아는 사람들은 부자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한국을 다시 보고 있었습니다. 유럽 방산 업계에서 한국을 향한 시선이 바뀌는 데는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란 작전이 너무나 명확한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기술은 숫자로 증명되지만 실력은 위기의 순간에 증명된다는 것을 한국은 그 방식으로 세계에 보여줬습니다. 저는 이후 서울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28년 군 생활과 15년 자문 경력을 통틀어 한국을 제대로 가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한국은 미군 기지,
주변의 작은 도시들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서울은 미넨이나 런던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거대한 현대 도시였습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 이런 나라를 세워 올렸다는 사실이 믿기 어려웠습니다. 용산에 있는 전쟁 기념관을 방문했을 때 저는 한참 동안 걸음을 멈춰야 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함께 싸웠던 기록들이 빼곡히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독일과는 다른 나라들의 이름이 새겨진 벽 앞에서 저는 오래 서 있었습니다.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있는 나라. 그 성실함과 감사의 마음이 저도 모르게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한국 방산 관계자들과의 만남도 있었습니다. 이란 작전에 관여했던 실무진을 만났을 때 저는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유럽 방산 업계가 한국을 배제하려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느냐고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한 관계자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물론 알고 있었습니다라고요. 그리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알아주지 않아도 해야 할 일은 합니다라고요. 그 한마디가 저의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인정받기 위해 실력을 쌓은 것이 아니라 옳은 일이기에 묵묵히 해온 나라. 그것이 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과거의 그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됐고 미국조차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군사 강국이 됐습니다. 한국의 반도체가 전 세계의 전자기기를 움직이고 있고 한국의 자동차가 세계의 도로를 달리고 있으며 한국의 방산 기술이 세계의 전장에서 판을 바꾸고 있습니다. 저는 15년간 한국을 몰라봤던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것은 무지였고 오만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한국 국민이라는 사람들을 과소평가한 것은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 어디에서 위기가 닥치든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소리 없이, 조건 없이,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말입니다. 그것이 한국이 걸어온 길이고 앞으로도 걸어갈 길이기 때문입니다. 저 루카스 베르너가 28년 군 생활과 15년 자문 경력에 이름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이 나라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고 훨씬 깊고 훨씬 위대합니다.